네, 자존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죠? 엄마에게. 네,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자존감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엄마의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녀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진 걸로 통계적인 보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면 엄마의 자존감이 높은 상위 25%를 보니까 실제 자녀들도 상위 25% 안에 들더라. 엄마의 자존감 하위 25%에 든 자녀들의 그룹을 보니까 여전히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낮더라라는 그 엄마의 자존감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자존감, 이 부모의 자존감, 특히나 엄마의 자존감이 자녀들에게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만일 아이를 예뻐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많이 사랑해줬을 때 나타나는 결과 뻔하겠죠. 반면에 엄마가 아이를 예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의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았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예뻐했을 때는 높은 자존감을 얻는다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대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핵심에 무엇이 갔어요? 뭐가 갔죠? 금이 갔어요. 금이. 금이 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조그만한 돌이 던져지거나 상처되는 어떤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바로 상처가 쉽게 받는다는 저 정도가 무슨 상처 줄 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작은 것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부모의 특히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대받은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통계적인 보고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 엄마가 우울한 엄마, 자존감이 낮은 엄마, 또 특히 우울한 엄마 아닌 오히려 아주 액티브한 엄마인데 성질이 급하고 조급한 엄마,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통계 보고된 것처럼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울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제 조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년기 시절 때 아이들이 특히나 또 아주 이게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 시기 때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작은 것이지만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나타난다라고 돼 있었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조급한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또 우울한 엄마는 자기 자신이 우울한 그러한 이유가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자식도 여전히 못할 것이다.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넘어지고 실패를 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성취할 수 있을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해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과잉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죠. 엄마가 정해놓은 그 잣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과잉보호하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의 보호에서 이렇게 자라지만 부모의 보호가 없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는 어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분리불안증으로 나타나겠죠. 또 어렸을 때 그런 분리불안이 돼서 분리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없어도 내가 내 능력이 아니어도 엄마가 다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엄마 없이 어딘가를 갔을 때는 엄마가 해줄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으로 가는 거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결국 이제 마마보이로 가는 거죠. 엄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로 가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그 이제 사춘기나 이런 때를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어쨌든 엄마의 그 품을 벗어났는데, 그곳에 나갔을 때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굉장한 경쟁이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특히 고3이나 이런 상황이 됐거나 사춘기 시절에 이제 사회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마마보이로 자란 그 아이가 그 현장 가운데서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이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자기는 어떻게 할 그 심한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거기서 주눅 들고 힘들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회 나가서 힘든데 집에 오면 또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조급한 엄마가 너 이거 어떻게 됐어? 잘했어? 이번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어떻게 하면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밖에 좀 밖에 나가서 사춘기 시절이나 고3 이쯤 되면은 밖에서 그 경쟁에서 힘들고,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집에 오면 그 달다 볶는 엄마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탈출가 되냐면 나 독립할래, 나 집 얻어줘,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쉽게 그래도 나가라고 집 얻어줄 사람 없죠. 집을 안 얻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이제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부모와 대화가 끊어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자라가는 모습들. 이런 아이들에게 생긴 자존감이 로봇 자존감이죠. 부모의 어떤 모든 조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존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 방향대로. 결국은 이 아이는 부모 특히 엄마의 그러한 다스림이나 조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원격 클릭하면 로봇이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엄마의 그늘하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낮은 자존감, 열등감, 로봇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제 후천적으로 이런 것들은 갖고 태어난 게 아니죠. 갖게 태어난 게 아닌데 이런 부모의 그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자존감의 후천적인 특히 능력 열등감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능력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그 자존감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떨 때 보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눈에 보이는 내가 특히나 이제 힘이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그 성공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은 어떨 때 자존감이 높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자존감,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했을 때 할 때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되는 거죠. 또 뭐 우리 직장인은 승진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거죠. 월급이 올라가고 내 호주머니에 두둑히 물질이 쌓이면 자기는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성공함과 똑같이 자존감이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능력 열등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인 거죠. 이 유능한 부하 직원의 주눅드는 M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M이 유능한 부하 직원의 주눅드는 이 M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혼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큰 회사의 임원까지 된 상황이었는데 뭐 2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능력 어떤 한 이제 최근에 1년도 안 된 그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에 의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는 그러한 케이스죠. 이제 그 직원은 어떤 직원이었냐면 한마디로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직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느 날 이제 이 직원이 해외에 출장을 갔을 때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데 그 갔다 온 이후부터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 그 해외 출장에 사장님이 같이 동행을 했었죠. 이분은 이제 스카이 대학은 나오지 못하고 그래도 명문 대학은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명문 대학에 나온 이 사람이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그 부하 직원 스카이 대학을 나온 부하 직원과 비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M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스카이 대학 나온 그 직원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장님이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그 해외 출장 같이 갔다 온 이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이 사장님이 예전에는 그 부하 직원이 없을 때는 항상 이 M이라는 이 직원에게 어떤 오다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흘러가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M을 제외시키고 이 스카이 직원에게 부하 직원에게 바로 직통으로 명령을 오다를 내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M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 스카이라는 그 직원의 계속 이제 그 열등 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게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이제 그 자기 외삼촌이 중학교 때 이제 외삼촌이 사업이 망해서 외삼촌 아들 그러니까 외사촌이죠. 그 외사촌이 함께 생활을 몇 달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외사촌이 함께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굉장히 성실했던 여사촌이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연령대여서 같은 학년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때요? 똑같이 1시간을 공부했는데 이 외사촌은 1시간을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하고 또 이 친구는 같이 공부를 하지만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엄마까지 아버지도 왜 같은 밥 먹고 똑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같은 밥 먹고 똑같은 시간 투자했는데 왜 너는 1등을 못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는 이제 외삼촌이니까 자기 오빠의 아들이잖아요. 사업을 망해서 그 함께 살고 있으니까 더 측은하게 여기면서 아이고 내 조카야 하면서 더 잘해주고 그런데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집안 일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이 공부를 잘 하다가 결국은 스카이로 들어간 거예요. 외사촌. 스카이를 들어가게 된 거고, 그 외사촌과 늘 비교당했던 이 M이라는 친구는 이제 그러한 비교 가운데에서 공부가 더 안 되죠. 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대를 2년짜리 전문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2년짜리 전문대를 이제 이렇게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게 있냐면, 새 대학을 거쳐야 되는, 버스를 타고 가면 새 대학을 거치는 그러한 곳인데, 한 대학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제일 명문 대학인 A라는 대학이 있었고, 그 두 번째 대학은 그래도 이제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 나은 대학. 그리고 마지막 종점이 이 친구가 다니는 2년제 전문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그 외사촌에게 비교당하면서 더 공부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저기를 2년 이제 거기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도 또 똑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 갇혀서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 통학을 할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릴 때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A 대학이라는 곳에, 그 지역에서 그리고 제일 명문 대학인데 A 대학이라는 곳에 학생들이 쭉 다 내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 대학이 아니니까. 두 번째 대학도 그래도 자기보다는 좋은 대학인데 거기에서 자기는 학교를 간다고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거죠. 결국은 자기는 종점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어디선가 특히나 또 버스 기사님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아이고 녀석, 너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내리는 그 뒤통수에 그렇게 소리가 버럭버럭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소리가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안 들렸는데 본인이 심리적으로 그런 중압감에 시달려서 계속 이제 외사촌이 스카이를 갔기 때문에 그 스카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 얘가 다시 공부를 해서 편입을 하는데, 어디로 편입하냐면 이제 그 A라는 그 지역의 제일 유명한 명문 대학인 A라는 명문 대학으로 편입을 4년제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내는 것 같다 싶었는데, 여전히 그 심리적인 현실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 그 지역의 A 대학을 명문 대학에 들어갔지만 너 여전히 2년 거기 대학에서 지금 와가지고 했잖아. 근데 네가 뭐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라는 또 심리적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든 졸업을 하고 또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명문 대학이니까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졸업을 하고 또 유명한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또 여기에서 그 예전에 어렸을 때의 그 아픔이 다시 또 터지는 거죠. 누구를 만났을 때? 지금 스카이 부하 직원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질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는 이러한 그 사장이 뭐 스카이였기 때문에 뭐 실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어렸을 때 입었던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능력 열등감이죠. 이게 낮아져서 이 실질적인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현실의 삶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 아이는 이분은 이곳에서 정말 임원까지 됐지만 그의 자리 가운데서는 어떤 소리가 계속 귓가에 들려요?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면 회사는 나를 언제든지 내칠 것이다. 이런 소리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말투를 하죠. 나는 무능해. 나는 승진도 못하고 임원이 됐지만 제일 말단 임원이고 항상 이 모양이야. 그리고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아니면 비난을 해요?
잘했으면 정말 잘하네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은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굉장히 인색하죠. 칭찬을 하지를 못하죠. 오히려 뭘 찾냐면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잡을까? 이런 책 잡을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심리적인 현실에 놓여서 결국은 실제적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임원까지 됐으면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어쨌든 능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면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이미 본인이 외사촌의 어떤 그런 것에 싸움에서 져서 고등학교를 또 공부도 안 되고 해서 2년제 전문대를 갔다면 인정하자는 거죠. 그걸 다시 뒤바꿀 수는 없잖아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외사촌하고 같이 공부할 때 외사촌이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머리도 실제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주관적인 현실, 그 심리적인 현실의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능력, 열등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죠. 근데 그 경험을 하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둘쳐보고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런 심리적으로 어렸을 때 혹시 어떤 그런 상처 입은 그러한 시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계속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실제적인 현 상황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경쟁을 할 때에 우리가 경쟁을 할 때 어때요? 항상 이길 수 있나요? 경쟁할 때 우리는 질 수도 있는 거죠. 경쟁할 때 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더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능력이 열등감인 사람은 항상 내가 이겨야 돼. 항상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고 그 사람이 이기면 칭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항상 이길 수 없고 또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어떤 무슨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지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또 이길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길 때도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면서 이게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지는 게임, 진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고 게임은 지는 게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 인생이.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에 지문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지문이 같을 수 있는 확률은 185분의 1 이 정도라는 것은 우리는 지문이 같은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같거나 또 능력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을 똑같이 절대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맞는 우리 권사님에게 맞는 장로님에게 맞는 우리 집사님에게 맞는 그 분량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노래로 너희 각 사람에게 관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두지 말고 오직 그에게 차라리 각사에게 나누어 주신 내 분량대로 지혜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할애해준 분량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분량이 10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분량을 7까지 줬다. 그러면 그 7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7밖에 안 줬는데 나는 8, 9, 10을 향해서 달리면 그 인간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뭐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냐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옆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했을 때 10이라면 나는 7밖에 안 되는데 10인 사람을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나만 초라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할당해 주신 그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냐면 항상 자기는 무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과장이라는 직분까지만 하나님께서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장의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부장과 사장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장까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능한 부장이 될까요? 절대 유능한 부장이 아니고 만능 무능한 부장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과장까지밖에 그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저 부장 꼬리표를 단 저 사람처럼 나도 부장이 되어야 돼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으로든 안에 뭐 찔러줬든 뭐 어떻게 됐든 줄을 잡고 갔든 부장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만능 무능한 부장이라는 거예요. 유능한 부장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열등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분량, 그 분량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그 분량까지만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능력 열등감이나 회복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자, 우리 그 책에도 있습니다. 이 책에도 빠졌네. 여기까지는 혹시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잘 될 거라고 이쯤 오면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나요? 몇 명이고요. 긍정적인. 자, 능력 열등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기 관찰 1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매사에 유능한 승리자인 매사총과 무능한 패배자인 자신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 또 내면의 소리 가운데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매사촌 밥만 따라가 봐라 이 녀석아 라는 소리가 들린 적은 있는가? 잘 나가는 동료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상황은 없는가? 잘 나가는 동료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 못나게 느껴지고 무능하게 보여서 괴로운 적은 있는가? 우리 누구나 다 있죠. 있죠. 이런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 1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완벽하지 않고 내 인생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한다.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으면 내 노력으로 채우고 살아갈 것이다. 경쟁에서 항상 이길 수 없고 살다 보면 지는 게임도 있고 이기는 게임도 있다. 선포 2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나는 내게 주신 능력의 분량대로
자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네. 네, 정말 그렇게 하세요. 왜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줄 아는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자, 이제 가난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자존감이 높을까요? 부자들이 높겠죠, 당연히.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아마도 인생의 어떤 모든 행복도 준다 생각하고 편안함도 준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높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를 유지하고 또 부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돈이 되는 것이라면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실제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가짜 높은 자존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에 시달린 여대생 피양이라는 이 여대생은 방학만 끝나면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여대생. 왜냐하면 이 여대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별천지 대학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학만 끝나고 오면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빨간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갔겠어요? 방학에 다 이제 해외로 어디로 나갔겠죠. 가서 거기에서 뭘 가져와요? 명품들을 가져오는 거겠지. 그래서 명품 여기다 하나 걸고 여기다 하나 걸고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다 걸겠죠. 그렇게 걸고 와서 이제 그 나열식을 하다 보면 그 방학 때 이 여대생은 피라는 여대생은 어때요? 가난하기 때문에 스포츠카는 무슨 스포츠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또 스포츠카를 얻어 타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초라한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방학만 끝나면 싫은 거예요. 이 여대생은 어느 누구도 결국은 이 여대생도 이제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연애도 제대로 못하죠. 왜 연애를 못하냐면 수컷들은 결국은 돈 많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도 얼굴도 이쁘지만 그래도 가난하면 저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하고 비교할 때 분명히 그런 여자들에게 빠져서 홀려서 그렇게 가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뭐 집에도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집도 어디에서 하냐면 자기 집이 저 청담동도 아닌데 자기 집이 청담동인 것처럼 이쪽에다 집 내려주라고 아직 우리 집은 보여주기 싫으니까 여기다 내려주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남자친구 가고 나면 다시 버스 타고 자기 그 달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결국은 이 가난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 남자들이 다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심리적인 그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뭐예요? 남자도 사귀지도 못해. 어떤 이런 상황들. 갇혀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그 가난에 이 여대생이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난을 했던 과거나 이런 건 똑같이 이제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가난의 열등감에서 이제 그 원래는 이런 그 스포츠카 타는 대학이나 이런 데로 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던 거죠.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비교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과가 정말 더 맛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 사과를 어떻게 하면 나도 먹어봤으면 하지만 먹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난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자기 관찰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자신이 가난하다는 실제적인 현실을 인정하자. 그리고 가난에 집중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 이루기에 몰두한다면 열등감 극복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P양의 경우 대학 생활 때 아주 훌륭한 선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가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부는 해볼 수 있겠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승부를 걸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이 바로 훌륭한 점이다. 그 가난이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현실로 짓누르는 것에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선을 바꿔서 탈출구를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그 달란트, 그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해서 그 잠재 이걸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죠. 잠재 능력을 길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심리적인 현실에 계속 갇혀서 실제적인 이 현실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포 1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남의 손에 사과는 더 굵게 보인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손 안에 있는 사과의 가치, 잠재 능력,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기로 결정한다. 우리가 가난한 그것을 내가 그렇게 그 가난을 계속 묵상한다고 한들 그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한번 흑수저로 태어나면 영원히 흑수저가 되는 것처럼 힘들죠. 그 가난을 정말 이제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려받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인정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그 상황에서 거기에 그걸 계속 묵상한들 변화되는 게 없는 거죠. 거기에서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포텐셜, 잠재 능력을 달란트죠.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발견한다면 그게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의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포 2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목표,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 능력을 개발을 정하고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 성취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며 살기로 결정한다. 여기서 이제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을 성공하고 성취했던 경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어렸을 때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 시기, 유년기 시기에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작은 거.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걸음마를 배우려고 할 때에 일어서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걸음마 한 걸음을 성공했을 때 그가 또 다른 한 걸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까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공의 경험이 횟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성공이 확률이 높아요, 떨어져요? 목표를 높게 잡으면 떨어지죠. 이건 이제 내일 시간에 그걸 우리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그 표가 있어요. 자존감 이퀄 욕심의 크기 분의 성공의 경험, 성공 횟수 이렇게 해서 부모인 욕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욕심의 크기라는 것은 이 목표가 커지는 거죠. 욕심의 크기가 커지면 클수록 자존감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이 분모가 커지니까. 반면에 분자인 이 성공의 경험,
이 성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존감은 커져요, 낮아져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이퀄 이 욕심의 크기 분의 이 성공의 경험, 성공 횟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음 시간에 내일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것처럼 너무 목표를 높게 잡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학벌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벌 열등감을 이제 경험을 한 2~3시간 안에 3번이나 정말 난처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P라는 사람, 이 부인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 센스가 있는 분은 빨리 알아차겠죠. 왜 이 부인이라고 했을까요? 자, 가난 열등감 할 때는 제가 P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 부인은 이제 에듀케이션에서 교육에서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브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남편은 회사에 중요한 중직 임원 중직까지 된 상황이 되고 이제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성공한 그런 가정의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냐면 밖에 이제 과일을 사러 가려고 아파트에 나섰는데 아파트 그 관리 소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리 소장이 이번에 새로운 아주 예쁜 세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눈에 보니까 이 세댁은 누가 봐도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이제 평소에는 우리 관리소장한테 아주 인사도 잘하고 했던 사람인데 평소와 같이 관리소장한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관리소장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게 인사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아니 저 사람이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 어떻게 알았지? 그걸 그렇게 알아서 지금 대학 나온 저 세대하고 이야기한다고 내 인사도 이제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자 별꼴이야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 관리소장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안 나왔는지 또 그렇게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거는 철저하게 심리적인 주관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 현실에 갇혀서 결국은 그렇게 별꼴이야 하면서 속상하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 사람이 기분도 한마디로 참 꿀꿀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과일 가게를 갔죠. 과일 가게 가서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이제 좋은 과일을 사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그쪽에 있는 점원이 갑자기 아줌마! 그 과일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못 팔잖아요. 그 순간 또 귓가에 뭐가 들려요? 아니 저것이 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또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렇게 하면서 허겁지겁 과일 몇 개 사들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딱 타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택시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택시가 옆에 이렇게 오더만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또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이 왜 차를 세웠다가 그냥 가는 거야? 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라고?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심리적인 주관적인 그 현실에
묻혀서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심리적인 모습. 심리적인 모습. 어느 누구도 관리소장도 아니면 그 점원도 또 이 누구야 이 택시 기사님도 아무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심리, 주관적인 철저히 주관적인 모습이 나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뭐였냐면 이 가족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저기 새학기가 되면 신사카드 내죠. 학교에다가 신사카드를 내는데 아이가 막 적다가 갑자기 아이가 못 적고 있는 거를 머뭇거리고 있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머뭇거리고 있냐면 엄마의 학년.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엄마가 고졸 나왔으면 고졸을 이렇게 적으면 될 텐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못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용감한 남편이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옆에다가 대졸 딱 체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은 더 상처를 받는 거죠. 남편도 역시 내가 고졸밖에 안 되는 게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들어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비난하고 삶의 의욕도 못 느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같이 직장에 가서 만났는데 같은 직장에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제 고졸 졸업하고 거기서 5년간 연애하고 만났는데 남편은 거기서 성실하게 하면서 이제 임원까지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편 주변에는 누가 계속 득실거리겠어요? 아름다운 대졸나온 상냥한 그렇게 자기가 봤을 때 그런 모습의 여인들로만 주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이 분명히 남편도 내가 지금 고졸 나밖에 안 되는 거에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싫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변에 이 남편 주변에 이제 대졸 여성들 이 여성들로만 넘치는 상황이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퇴근이 늦으면 어때요? 이제 의구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구증이 생기면서 자기 오늘 뭐 했어? 자기 오늘 퇴근하고 이렇게 늦었는데 혹시 직원 여성들하고 같이 뭐 회식하면서 2차 가고 3차 간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구증이 생기고 집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 남편은 어때?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부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입을 닫고 집에 딸과 함께 TV 보면서 히히닥거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 모습이 또 싫은 거예요 이제. 저것들이 정말 나를 이제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이 부인은 이러한 그 학벌 열등감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왜 그렇게 시달렸을까?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셋째 딸로 태어난 그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첫째도 딸, 두 번째도 딸, 세 번째 아들을 기대했는데 또 딸이 나와버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또 이 부모님이 아들을 어떻게든 낳아야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랑이 어디로 가요? 첫째, 둘째까지는 그런 대로 희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셋째는 원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째 아들이 난 아들에게 모든 게 그 모든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게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다 보니까 첫째, 둘째는 그래도 기대하면서 학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도 이제 서울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셋째는 이제 막둥이 이제 넷째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가지도 말고 대학도 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이 셋째 딸로 태어나서 결국 그렇게 자랐던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그렇게 자라게 된 모습이 됐던 거예요. 이런 학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인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부인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도 많은 거죠. 그냥 학벌 그 하나만 놓고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능력이 낮다,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이 방식이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그런 한 가지 학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가정도 그렇게 꾸몄으면 좋고 또 그다음에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서 건사해가지고 아이들도 잘 이렇게 자랐고 행복한 이 가정 이걸 보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했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은 계속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현실, 그 주관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남편과의 관계 또 어떤 주변 사람들과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깨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기를 써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흔히 말하는 이걸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해요. 인지행동치료. 일기를 써보는데 일기 쓰는 방법은 첫 번째 뭐냐면 그 사건들을 한번 다시 써보라는 거죠. 열등감을 느꼈던 어떤 모습을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써봐요? 내가 오늘 저기 과일가를 갔는데 과일 가게에 있을 때 점원이 갑자기 나에게 아줌마! 그 과일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못 판단 말이에요? 라고 했다. 라고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게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과 떠오르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관적인 그 현실 그걸 써보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했을 때에 나는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라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써보는 거죠. 실제 써보라는 거죠. 그렇게 감정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을 써보고 그렇게 다음에 세 번째는 합리적인 비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라는 거죠. 자, 합리적인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점원이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걸 알까 모를까? 이게 객관적인 현실이죠. 알까 모를까? 모르는 것 같다. 몰랐는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써보고 수정 행동을 해본다. 뭐냐면 그렇게 점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걸 어떻게 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점원은 분명히 객관적인 현실로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가씨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과일 가게에 이렇게 와서 실제 이렇게 손으로 많이 주물러서 과일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나 보죠? 라고 다음에 혹시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본다.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비판과 수정 행동이라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 부분으로 쭉 진행을 해서 본인이 실제 해보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혹시라도 학벌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학벌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대학교 나왔는데 나는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나는 박사학위 과정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학벌 열등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죠. 왜 학벌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내가 졸업한 그 대학원이 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원을 졸업했지만 누구를 보면은 열등감이 생겨요? 하버드 대학원을 보면 열등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원을 졸업한 그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걸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서 그 심리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길은커녕 오히려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결단 1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신을 바라볼 때 시작. 실은 나는 창피한 인간이야 라는 낮은 장점감이 문제의 핵심이다. 학벌 열등감으로 고통이 심하다면 학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자신을 평가하는 관점을 그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죠. 바꾸는 것이다. 즉 학벌 한 가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유아기식 사고방식, 자신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성인식 사고방식. 즉 이 부인이 자신을 평가할 때 현실은 인정하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처럼 나를 평가할 때 학벌 한 가지로 나를 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며 예수님 짤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이다.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한 자랑거리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를 평가하면서 비록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대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관점을 바꾸자.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그 한 가지 다른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그 한 가지만 보면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기를 써보라고 했죠. 일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사건, 열등감 느낀 사건을 기록한다. 오늘 과일 가게에 갔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점원이 큰 소리로 나를 책망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과 떠오르는 생각을 할 때도 몹시 불쾌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불쾌했죠. 불쾌했는데 그리고 점원이 내가 거절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대절을 보였다면 젊은 사람이 감히 손님에게 저렇게 불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비판과 수정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점원이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 생각은 심리적 주관적인 내 생각일 뿐이다. 철저하게 내 생각인 거죠. 나의 오해다. 나의 착각이다. 맞죠? 오해죠. 착각이죠. 아가씨, 손님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나는 과일을 안 주물렀는데 그런 손님들이 많은가 봐요? 라고 말해줄 걸 그렇지 못했다. 수정 행동은 뭐냐면 다음에는 꼭 그렇게 내가 한번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정 행동을 기록을 일일이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 치료됩니다. 100%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학벌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생하고 있다면 100% 치료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후에 생긴 열등감. 유난히 수줍음이 많은 S양. 이 S양은 그 오버해서 양보심이 많아요. 또 오버해서 굉장히 잘 그냥 웃을 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 웃어주는 거죠. 양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아우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너무 많이 구해요. 이 사람은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범 당했는데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 이런 사람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죠. 친척 오빠로부터 7살 때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이제 밖으로 일을 나가실 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척 오빠를 이제 맡기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친척 오빠가 7살인 이 여아를 성추행을 하기 전에 라면을 끓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면서 성추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밭에 논에 일을 나가면 이런 일을 계속 당하니까 이 아이는 싫은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일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기다리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은 부모님이 일을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만 기다리고 이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 갑자기 팬티를 7장, 8장을 입어요. 그리고 옷을 잘 안 벗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그렇게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팬티를 그렇게 팬티 한 장 벗겨졌지만 아직 6장이 남아있잖아요. 3장 벗겨졌지만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끼어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가 싫었던 거예요. 부모가 일만 나가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자라다가 중학교 때 어떤 상황을 벌였냐면 중학교 때 갑자기 생물 선생님이 순결 교육을 하는데 순결 교육을 하면서 이 결혼 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성관계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순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7살 때 당한 그 성추행에 대한 부분이 떠오르면서 나이가 얼마나 이 더러운 인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된 모습이라 이렇게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발견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이제 추악한 모습으로 되면서 심리적인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억눌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심리적인 현실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부끄러운 삶으로 유난히 부끄러워요. 자꾸 이렇게 샤이한다고 그러죠. 부끄러워해요. 너무나도 이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쉬운 소리를 못하죠. 이런 사람. 왜 아쉬운 소리를 못하냐면 내가 라면을 얻어먹으면 성추행을 당해야 되니까 그런 라면 얻어먹고 내가 배가 고프지만 라면을 안 먹어요. 끊어주라고 안 해요. 왜? 그걸 라면을 먹으면 나는 몸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쉬운 소리를 못하죠. 이런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난잡한 성생활로 바뀌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자기가 어려서 힘이 없어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성폭행한 후에 그 성추행을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이 어른이 되어서는 오히려 자기가 저기를 더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 저기를 성을 더 더럽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당했지만 커서는 오히려 보복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성생활이 난잡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현실에서 갇혀서 결국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이 그렇게 벌어지면 아무도 너를 더러운 여자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 그러한 모습이 결국 이렇게 이 사람을 바뀌게 했다라는 거죠. 성폭행에 대한 열등감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더러운 여자다. 자신을 자학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미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당했다면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학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성추행을 당한 사람한테 있어요? 아니면 가해자한테 있어요? 가해자한테 있죠. 근데 왜 내가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자학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결국은 애굽의 마지막 어디까지 가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죠. 흉년이 되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형제들이 팔 때 요셉의 무슨 옷을 벗기고 팔아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죠.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짐승의 요셉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잡혀 죽었습니다 하고 동물 피를 묻혀놓고 그걸 보여주면서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국으로 그 형제들이 왔을 때에 이 총리가 된 애국 앞에 이제 요셉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 거죠. 자, 무릎을 꿇어서 그들이 이제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요셉이 하는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자,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건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과 먼저 전하시고 다시 4년 동안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고 나라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땅에 온 땅에 지자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소서, 불안해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요셉은 벗겨진 그 채색 옷을 그리워서 내가 지금 상처 입고 성폭행 당하고 이러한 모습에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벗겨진 채색 옷을 그리워하지 않고 무엇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아름다운 이 채색 옷보다 더 아름다운 총리의 옷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나는 이 채색 옷, 아름다운 벗겨진 채색 옷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그러한 아픔을 당했을 때에 그 아픔에 너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여성들 중에 미국의 그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38%면 엄청난 거죠. 38%가 성추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38%라는 그 엄청난 미국의 여자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하지만 이렇게 다 그런 아이들이 성추행으로부터 이렇게 후유증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보고를 보면 성추행을 당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포할 것인데 선포 한번 1번 시작. 나는 더러운 여자다 등 자신을 자학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다. 나는 인생에 많은 피치 못할 불행한 사건 중 하나를 당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픈 현실이지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왜 하필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분하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선포하자. 이미 벌어진 일들 이거에 너무 묵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죽일 놈 살릴 놈 분노로 그 사람을 꿈에서도 죽이고 머릿속에 죽이고 일어나서 죽이고 계속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죽여봤자 그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난 그 분노가 나에게 결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벌어진 일이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정하겠다는 거죠. 인정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을 그러한 것에 분노로 허비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다. 왜?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 가운데 내 삶이 한 페이지에 적혀져 있는데 내 이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그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실 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선포 2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서 보여준 것처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통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한 것이 있고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임을 믿는다. 더 이상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왕따를 경험한 후에 생긴 열등감, 집단 따돌림이죠. 왕따. 왕따를 때로는 은따라고 해요. 은따가 뭘까요? 은근히 따돌립니다. 옛날에는 대놓고 따돌렸는데 왕따. 요즘은 대놓고 따돌리면 그게 죄고 또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은따를 많이 합니다.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거죠. 은근히 따돌립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이지메라고 하고 영어로는 불루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하죠. 그 아이들이 자살을 하면서 하는데 이 왕따 당한 한 남자 대학생이 있었는데 비군이라는 남자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비라는 청년은 이제 중학교 때 갑자기 시골에 살다가 굉장히 유명한 명문 우리로 말하면 파락군, 그런 파락군의 중학교로 이사 왔는데 그 이사 오면서부터 이런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특히나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왕따를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가 이제 이사 왔고 이게 새로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를 어떻게든 이제 기선제압하고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뒤통수를 때렸거든요. 그 한 친구가 이 B라는 중학생을 전학 온 학생을 그렇게 딱 때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때리는 순간 그 반에서는 그 왕따를 주로 이제 새로운 사람만 오면 서열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딱 보는 거죠.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당하는데 결국은 한 순간에 뒤통수를 또 맞는 순간
이 친구가 갑자기 펄쩍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서는 순간 이제 반에서는 어떻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늘 전화 오거나 이러면 기선제압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가해자는 학생이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고 조용해지면 모든 시선이 그거 집중이 됐죠? 그래서 딱 일어서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나갔으면 좋은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아버립니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결국은 그 친구는 그 모습에 주변 반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학생들 어떻게 다 깔깔깔깔 웃고 웃으면서 결국은 그 친구는 이제 더 부탁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좀 이제 여기 아무리 좋은 학군이어도 나 이런 학교 다니기 싫으니까 집에 다른 옛날 갔던 곳으로 가더니 아니 다른 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런 데서 살아남아야지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니까 한번 버텨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 친구가 중학교를 거기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로 가면 되겠지 하고 고등학교 갔는데 웬일입니까?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자기를 왕따시키면서 폭력을 가했던 그 친구가 똑같이 고등학교도 같은 반이 돼버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 학생은 이제 아까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아 버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나 어디 때는 막 분노 때문에 이 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뭐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상을 다 하죠. 꿈속에서 만나서라도 널 죽이겠다. 근데 그런 아이인데 막상 그 앞에 딱 놓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주저앉아버린 것처럼 굉장히 어떤 모습이에요? 난쟁이 자존감으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 난쟁이 자존감으로 가고 있는 모습에 결국은 대학까지 이제 난쟁이 자존감으로 가면서 했었는데 이걸 이제 극복했던 한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결국은 대학 들어가서 뭘 하냐면 사진 찍는 동아리 활동하고 또 합창단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곳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칭찬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성취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생활들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를 왕따시키고 가해자했던 이 친구가 호프집에서 만난 거예요. 호프집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난쟁이 자존감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 합창단도 하면서 이제 그 회복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호프집을 만난 그 사람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너 누구지? 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 반갑다고. 반갑기는 누가 반가워 지금. 꿈속에서 몇 번을 죽였어요? 100번 이상을 죽였을 건데 너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가해자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는 꿈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앞에 가면 난쟁이 자존감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객관적인 현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늘 그가 후회스러운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그때 처음 일어섰을 때 주저앉는 거, 다리 힘 빠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죽지만 않으면 됐으니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싸웠으면 싸우지 못했던 게 그렇게 후회스러웠거든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현실로 난쟁이 자존감을 형성해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분노의 칼을 꽂으면서. 근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가해자는 그걸 기억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친구는 심리적인 그 주관적인 현실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계속 분노의 칼을 꽂고 살면서. 이런 상황들, 모습들. 왕따를 당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스타가 되고자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가해자는 스타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스타가 될 수가 있는데 왕따를 당한 피해자도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니지만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 자, 가해자는 자기가 막 이렇게 구타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반 학생들이 와! 막 웃고 주고 하면은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피해자도 마찬가지. 피해자도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약하면 싸움에서 약하면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당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친구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싫어하는 그게 자기 인생의 전체를 좌우할 만큼 심리적인 현실에 파묻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냥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그 순간 그 감정 그때의 어떤 기분 때문에 싫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지만이 나는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지만이 나는 그러한 자존감이 높은 형태로 살아가려고 하는 스타의식이 있다는 거죠. 왕따를 당한 사람도 왕따를 당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스타가 되고 또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또 어떤 그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해자가 어느 날 만났을 때 아무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이냐? 집에서 분노의 칼을 갈고 심리적인 그런 현실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피해자도 스타의 의식에 젖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왕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 방법 첫 번째는 이제 그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하게 놔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 의식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모든 영역에서 다 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싫어하면 싫어하는 사람 그게 놔두자.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면 집안에서
뭐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었던 거, 이쪽에서 뺨 맞고 이쪽에 와서 화풀이 한다 한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내버려 두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스타에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박수를 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일상이에요. Everyday life. 일상.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살자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자.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일상을 살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나를 좋아하는데도 한 명이 나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 그 삶이 일상이 깨지고 내 삶이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고 간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비현실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해결 방법은 잘하는 사람 스타는 박수를 보내주시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가슴 광따를 경험한 열등감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해보고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가슴 아픈 과거의 경험에 대한 열등감의 특징은 우리가 그때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타임머신이라고 하고 그 시절로 날아가 보고 갈 것 같은 것을 보고 가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를 괴롭혔던 부모, 삼촌, 오빠, 선생님, 그분들은 지금 나이 들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릴 때에 그들은 이미 사라졌고 늙고 변한 그들이 눈앞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성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의 카르라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분노를 터뜨려 봐도 마음은 생각처럼 그렇게 개운해지지 않는다. 구겨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해결 방법 첫 번째 한번 다시 선포해 봅니다. 시작. 이제 그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하게 놔두자.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거나 그의 생각이 달라지면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사과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싫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의 감정은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살자.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부족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명을 받은 자로 예수 일자리의 가치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해결 방법 두 번째, 스타에게는 박수를 보내주고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살자.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살고 나는 또 나의 인생 주어진 일상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또 집사로, 예배자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면 그 부름받은 모습이 일상에서 성실하게 그 모습을 살아가며 살자. 과거의 그 어떤 아픔들을 지금 다시 되돌려봤자 그걸 다시 해결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주고 싶기 때문에 분노하고 분노의 칼을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고 나만 힘들어지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제가 약속했던 시간이 10분이 초과됐습니다. 12분. 네. 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 강옥수 목사님 많이 피곤하십니다.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원래 수련회 때 야외 활동을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원래. 힘든데 기도하고 내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은 이제 정말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좀 다 이렇게 봤다면 정말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뭘까? 라고 7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모든 수련회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또 새생명 광주교회가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가운데로 모여서 이제 3번째 강의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생겼던 모든 열등감, 또 후천적으로 생겼던 열등감을 다 마쳤고 이제는 정말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들을 제시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자존감, 무너진 그 자존감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그 무너진 자존감을 그대로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깊은 잠을 주시고 내일을 또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